1970년대와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화폐 시스템이 바뀔 때는 지금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네. 미국은 몰라도 달러는 믿을 수 있어.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과연 미국이라는 국가가 내가 나중에 달러 이만큼 들고 있는데 그냥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이제 망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엔 1971년에 닉슨 쇼크라는 일이 벌어졌고, 그때 이제 금 안 바꿔준다 한 뒤에 이제 금 가격이 치솟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최근 금과 은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 채널에 한 반년 만에 나와주셨는데, 그때 나오실 때 그 온스당 한 3,000달러였는데 네. 지금 한 3,700. 맞습니다. 이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때도 금사라고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싸다 그랬죠. 댓글에 이거 고점이다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한 25%막 30% 올랐어요. 네. 아, 이렇게까지 금이 더 갈 줄이야 네. 해가지고 또 모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기사도 봤는데 앞으로 금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도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간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뭐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쵸. 이게 단순히 금가격이 어떤 해프닝 때문에 오르는 거라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되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이라는 걸 바라볼 때 금을 어떤 특정 자산이라고 바라본다라고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덜 하겠지만, 우리가 금을 이제 주얼리로 본다거나 좀 이렇게 돌반지 이런 형태로, 물건의 형태로 바라보다 보니까 얘가 가격이 이미 뭐 2배나 3배나 올랐어?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사실 비싸다라는 게 어떤 자산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포켓몬 카드 하나 가지고 오더니 나한테 1,000만 원에 팔겠대요. 뭐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그러면은 저는 포켓몬 카드를 잘 모르니까 이 딱 종이 쪼가리가 무슨 1,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에이 저리 가라고, 사기꾼 저리 가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완전 뭐 한정판 리미티드여가지고 막 5억 원짜리였다라고 네. 한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눈에는 와 이거 1,000만 원에 판다고? 완전 헐값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 눈에 보니까 그저 종이 쪼가리라고 평가를 해서 걔를 5억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파는데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금이라는 자산의 가치와 그 다음에 이 금가격 폭등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지금 금가격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싸요. 그래요? 네. 이거 왜 그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싸다고 말하는지 그 근거가 좀 알고 싶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오랜 역사 동안 금은 무엇이었는가, 이것부터 가면 좋거든요. 네. 금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고대 로마, 고대 뭐 아테네 이런 시기들 전부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은 돈으로서 쓰였어요. 늘 돈으로서 쓰였는데 이제 금으로 거래하는 것도 불편하고 금의 이제 뭐 한정성이 이게 좋은 부분이기도 하나, 이게 그 유통량 발행에 어느 정도 제약을 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국가가 이제 종이화폐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약간 욕심, 국가 입장에서는 복지 지출이나 군사비를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면은 은근슬쩍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화폐, 종이화폐가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에 실제로 이 금이랑 교환할 수 있는 화폐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채는 순간 이제 갑자기 이제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되면서 가격이 맞춰지는데, 이게 옛날에는 금 자체가 돈이었기 때문에 한 250% 정도 이상 벌어지면 다시 재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폐를 그렇게 많이 뿌리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느 임계점이 되면 국가들이 이거 맨날 이거 화폐를 좀만 발행하려고 그래도 이거 금이라는 자산 때문에 통제가 걸리니까 우리 아예 화폐와의 연결성을 끊자. 특히 이제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도 되게 막강하잖아요. 근데 과거 로마 시대 이럴 때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은 정말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미국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로마라는 국가는 위대하다라고 바라볼 거예요. 그런 로마라는 국가가 내가 보증할 테니까 굳이 금 이런 거 안 써도 우리 화폐 믿어도 돼라고 하면 사람들이 슬슬 믿어요. 네. 예, 초반에는 믿고, 그리고 이제 로마도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조금만 더 발행량을 늘렸다가 조금만 더 늘렸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그 믿음이 점점 그냥 당연시되고, 그 다음에 로마도 화폐 발행량에 대한 그런 죄책감 같은 게 희미해지고 하면 화폐 발행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에 신뢰가 흔들리는 모멘텀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발행했던 모든 종이화폐가 이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금과 같은
가진 실물 자산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게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금의 화폐 시스템 앞으로 금이 돈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야, 근본이 이제 그거 완전 옛날 거잖아. 네. 구시대적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화폐 시스템은 진화해 본 적이 없어요. 과거부터 불안화폐냐 태안화폐냐 이 두 가지가 5,000년 동안 계속 반복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불안화폐 시스템에 살 때는 한 50년 전에 태안화폐 시스템 살던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느꼈어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화폐 발행 막 그걸로 이상한 거 돌덩이 같은 걸로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태안화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한 50년 뭐 100년 전에 불안화폐 시대에 살던 사람들한테 야,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 믿고 앉아있냐? 쟤 멍청이들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멍청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진짜 멍청이는 나일지도 모르죠. 현재 지금에. 그런 걸 생각할 때 지금은 사실 불안화폐 시스템 마지막쯤에 온 건 맞아요. 대략 한 8회 말 정도? 즉 이 과도기 여기서 이제 태안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가운데서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진 화폐량이 이제 금으로 다시 재평가되는 건 금의 폭등의 역사를 2,400년 동안 쭉 늘려서 모두 하나씩 따져봐도 이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 만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 관련해 가지고 책들이 옛날부터 좀 많이 나왔었고 그때 보면 항상 이 금의 가격 대비 지금 통화량에 풀린 양이 너무 많아서 이 금 가격이 너무 싸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 들었었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았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꽤 이렇게 일어나지 않다가 최근에 막 이렇게 막 급등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 트리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그 불안감이 이제 확연하게 시장에 좀 인식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풀린 건 뭐 2008년에도 많이 풀렸고, 그러니까 세상 항상 돈은 풀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왜 지금이냐? 왜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무섭도록 오르느냐는 몇 가지 트리거가 있었어요. 마치 1970년대와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화폐 시스템이 바뀔 때는 지금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네. 예컨대 1970년대 이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막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국가들이 믿고 써요. 근데 그러다가 침체가 오고 뭐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또 화폐를 발행하고 하다가 어느 임계점에서 그때는 또 근본이제니까 그때는 250%를 넘어설 정도로 화폐를 많이 발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달러가 이렇게 많이 발행됐는데 과연 금으로 교환해줄 수 있는 게 맞을까? 하면서 이제 각 국가들이나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제 교환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일반인은 애초에 교환을 못했고요. 그때 이제 이런 걸 눈치챈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예 금 거래를 막아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가서 달러 가지고 와서 이제 금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점점 미국의 금 보유량이 줄어요. 그러다가 고정되어 있는 35달러라는 금 가격이 자꾸 튀어오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유럽의 6개국을 더 모아서 총 7개국이 금을 한 200톤 가까이 모은 다음에 시장에 막 던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금 가격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은 지켜지지만 그게 1965년에 이제 런던 골드풀이라는 협의체를 만든 건데 3년 지나고 프랑스가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보나마나 어차피 망하는 거 결과는 뻥 안 난데 이거 지키고 있어봐야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고 난 나간다 수고해라 한 다음에 갑자기 가지고 있던 달러를 다 가지고 이제 군함까지 끌고 가서 이제 미국한테 금 내놓으라고 네 맞아요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이 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뢰가 흔들리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금 달라고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잘 줬다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미국은 몰라도 달러는 믿을 수 있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강제로 그냥 이제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금을 뺏고 금 가격을 재평가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좀 쎄하다. 이거 과연 미국이라는 국가가 내가 나중에 달러 이만큼 들고 있는데 그냥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그때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이제 망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엔 1971년에 닉슨 쇼크라는 일이 벌어졌고 그때 이제 금 안 바꿔준다 한 뒤에 이제 금 가격이 치솟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생각해보면 두 가지 포인트예요. 크게 보면 결국엔 달러 얘기인데 사람들은 아무리 미국이 달러를 많이 발행해도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뭐 미국 정부가 뭐 그냥 가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특정 대통령이 뭐 잘못 뽑혀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정책을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달러는 다를 거야. 달러는 다를 거야라고 말하려면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인 중앙은행은 독립적일 거야라는 그 신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깨지는 모멘트가 일단 2008년이긴 했습니다. 네. 왜 연준을 믿냐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건 국가들이잖아요. 대체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유하는 건. 그 국가들 입장에서 뭐 잠깐 샀다가 내일 팔고 이렇게 하는 트레이딩이 아니니까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유할 건데 이제 내가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게 10년 뒤에도 1억 원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국가가 뭐 화폐 발행량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금리를 잘 유지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실질 금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 2008년에 거의 그때 돈 푼 양이 지난 100년 동안 푼 화폐의 양의 2배가 되는 걸 고작 5년 만에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거 물론 지금 당장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치환되진 않아도 결국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가 이렇게 많이 발행된 만큼 떨어지게 될 텐데 이제 중앙은행이 달러를 지키는데 그렇게 열심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완전히 그 확신을 하는 거죠. 그때는 200년 동안 풀어야 될 화폐를 단 한 달 만에 풀었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돈을 막 푸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내가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가치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유지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서 이제 국가들은 돈을 버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종지부라도 찍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달러를 가지고 진짜 뭐 외환보유고를 동결한다던가 그다음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를 해버린다던가 달러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연준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결국엔 미국 안에 그냥 미국 손아귀에 있는 거고 미국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구나 결국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맡긴 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맡겨놓는 건데 갔더니 뭐 오늘 영업 안 해버리고 갔더니 뭐 100만 원 맡겨놨는데 10,000원만 가져가라고 하고 막 지 맘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도 만약에 어떤 특정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이제 김계동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들으면 네. 이건 나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짜 돈인 금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금을 확보하는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금의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이 금이 생각보다 엄청 적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m 이렇게 한 육각형 정도의 그 정육면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양이. 그죠.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금을 다 끌어모아도 네. 더 쉽게 표현하면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의 반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금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이렇게 네. 쌓아 올리면 자유의 여신상의 반밖에 없을 정도로 되게 적다, 되게 희소하다. 우리가 금은방 가면 쉽게 봐서 그렇지. 네. 실제로는 진짜 그 정도로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맞다. 근데 심지어 옛날에는 이제 뭐 금이 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금이 남은 게 59,000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한 59,000톤. 그리고 1년에 금을 생산하는 게 3,000톤이거든요. 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20년도 안 남았어요, 고갈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수량이 뭐 적어가지고 이렇게 뭐 가치를 평가받는 거에 뭐 금보는 어찌 보면 금이고 금도 이제 거의 다 캤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다 캤어요. 그러면 사실 얘는 이제 수량은 정해져 있는 거고 돈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네. 이게 현저히 지금 싼 상태인 거예요. 현저히 싸죠. 일단 이제 돈 풀린 양에 비하면. 풀린 양에 비하면 이 풀린 양을 이제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통화량을, 그러니까 화폐를 기준으로 어떤 거를 할 거냐. 그럼 이제 통화량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M1, M2, 뭐 M0 이렇게 그 광이 통하냐 아니면 조금 더 좁은 범위의 통하냐 이런 걸 바라보는 거에 따라 금 가격의 적정치가 막 달라져요. 근데 그냥 다 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본 M0 본원 통화량으로 기준으로만 봐도 금 가격이 21,000불까지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인류 역사에 이제 금 가격 폭등 역사는 항상 그 정도 이상까지 올랐고 미국만 바라보더라도 1970년대, 1930년대 네, 그 두 번의 사이클 동안 항상 이때까지 올랐었다. 지금도 그 사이클이 다시 도래했다라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금 가격 남들이 생각할 땐 야 어떻게 뭐 21,000불 말도 안 되는 어그로 좀 끌지 마라 막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전 진심으로 믿어요. 이게 온스당 21,000불. 네, 맞습니다. 지금이 3,700불. 네. 그러면은 대충 한 7배. 네, 맞아요. 뭐 이 정도 한 6, 7배 정도는 더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신뢰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그 신뢰에 지금 금이 가고 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지금 금 가격 너무 버블이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으로는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너무 막 고평가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단기를 얼마나 단기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진짜 초단기로 본다. 네. 오늘 당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평가일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변동성이 되게 낮은 자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보조 지표 중에 RSI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지난 14일 동안의 변동성을 측정해서 지금 가격이 좀 과열됐냐, 네. 혹은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떨고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참고하는 데 좋은 보조 지표거든요. 일반적으로 30 이하로 떨어지면 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 70 이상이면 사람들이 좀 광기에 미쳐 있다.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뭐 80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건 맞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금 가격 데이터랑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RSI가 70 이상인 지점을 다 찍어보면 단기적 고점 부근이긴 했어요.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RSI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금이 약간 단기 고점일 확률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금에 대한 열기가 아주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제 시세보다 우리나라 금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게 올해 초에 네. 그 저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났잖아요. 그때 20%가 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 말은 지금 좀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금가격이 약간 과열된 현상까지 나타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진짜 초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금가격이 고점 부근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약간 수요가 좀 많이 갑자기 확 몰렸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공급은 정해져 있으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약간 좀 과열 양상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네. 단기적으로 웃돈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제가 어디 방송 출연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금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거를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깨드릴게요. 이젠 데이터로 갈게요. 우리가 1970년대 금 가격이 26배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고작 3배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1970년대보다 지금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970년대 26배 올랐고 지금 3배 올랐는데 26배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보다 최소한 뭐 한 8배 이상은 더 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1970년대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1970년대는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1975년까지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ETF나 금통장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금이라는 시장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되게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ETF, 뭐 KRX 금 시장, 금통장, 뭐 그냥 금 펀드도 좋고요. 정말 다양한 금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실물을 산다 그래도 꼭 금은방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다 살 수 있고요. 즉 1970년대랑 같은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8배가 늘었어요. 네. 실제로 인구 자체도 더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오를 때 그때보다 더 강렬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금 가격이 최종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오르느냐를 계산하려면 이거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실질금리라는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이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 5% 주고 1년에 물가 3% 올랐으면 나의 실질적인 수익은 2%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은행에서는 이자를 3% 주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5%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은행에 이자를 넣어놔도 마이너스 2%가 손실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뭐 사재기를 해요. 미리 먹을 쌀이나 이런 생필품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투자 기관, 부자들은 그 많은 돈을 뭐 다 쌀을 사놓을 수는 없으니까 실물 자산을 사나요. 금과 같은 그런 실물 자산들을. 네. 그래서 이때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면 이게 뭐 누군가는 이 정도면 그냥 뭐 괜히 뭐 금 샀다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딱히 사재기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2% 손해 보지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금으로 간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5%면 사람들이 더 환장하고 금으로 달려가는 수요가 많을 거예요. 즉 실질 금리가 이제 보통 이 금 사이클이 발생하면 한 3번 정도의 저점을 그리면서 이 최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1930년대 사이클도 그렇고 7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래요. 근데 1970년대 최저점이 마이너스 5.76%였거든요. 근데 2000년대에는 마이너스 2몇 %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실질 금리를 보면 1970년대가 2000년대보다 더
그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은 이미 1970년대보다 실질금리가 훨씬 더 낮은 지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단순히 실질금리라는 데이터만을 보더라도 1970년대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런 부분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26배 정도가 갔는데 지금 3배밖에 안 갔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해도 여기서도 한 7배, 8배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네, 맞아요. 뭐 그만큼 역설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 네, 맞아요. 그게 반영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이 달러의 어떤 위상이 흔들리고 이제 신뢰가 깨진다는 건데 지금 그거를 미국 정부도 모르지 않으니까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채 수요를 더 많이 늘려서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 어찌 보면 신뢰가 또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금값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리해요. 맞아요. 이 미국이 지금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가 처음에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채 문제 좀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꺼냈던 게 이제 도지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 선봉장으로 세우면서 1년에 이제 2조 달러씩 지출을 줄이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긴 한데 근데 어쨌든 포부가 그랬어요. 그래도 한 1조 달러는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이유가 그만큼 지출을 줄이면 이제 결국엔 이익 집단들이 있다 보니까 표를 안 주잖아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사실은 뭐 허리띠 졸라매고 누구 실업자 만든다는데 좋다고 표 던질 사람 없으니까 돈 뿌린다는 사람 더 좋아하지. 그래서 이 도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표심도 악화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대실패를 거뒀어요. 그리고 도지 프로젝트 끝나고 보니까 2024년보다 2025년이 오히려 적자 지출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을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좋은 성과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데이터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요번에 새로운 어떤 계획을 들고 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2025년에서 2026년까지 9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국채가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재융자하기 위해서 또 이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놓으면 다 사가니까 뭐 미국 국채 최고지 하면서 샀는데 이제는 잘 안 사는 걸 넘어서 좀 팔아요. 다른 국가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거 사람들이 잘 안 사주면 지금보다 국채 금리를 더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만 하더라도 미국이 1년에 국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조가 넘거든요. 1.2조를 내야 돼요. 1.2조 달러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하죠. 예. 국방비만큼 내죠 이제. 예,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로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재융자를 해버리면 안 그래도 이자 부담이 심한데 그 심한 이자 부담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미국이 1년에 5조가 들어오거든요, 세수로. 근데 네. 지출이 7조예요. 그러면 2조만큼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새로 국채를 발행해서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 때문에 빚이 진짜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번 자기 임기 때 지금 이 폭탄이 던져졌는데 이거를 어찌됐든 어떻게 봉합해서 다음 타자한테 빨리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하다가 이제 가장 큰 묘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왔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그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은 골자는 그거죠. 스테이블 코인,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현금이나 혹은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왜 대박이냐면 세상에는 은근히 달러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아르헨티나, 뭐 터키, 이란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그 국가가 달러를 되게 철저하게 통제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자꾸 가치가 떨어지는 그 화폐를 뭐 보유해야 되고 달러 구하려면 뭐 암시장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야 스테이블 코인 사면은 이거 달러랑 어차피 똑같아라고 하면은 그 다른 그 달러에 접근하지 못한 인구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그러겠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커질수록 그만큼 자동으로 단기 국채가 사진단 말이에요.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으면 단기 국채에 대한 금리가 내려가요. 여기다가 트럼프는 연준 압박해서 기준금리 더 내렸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일단 1차적으로 낮췄으니까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일단 부채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봉합을 한다라면 단기적으로 달러가 다시 신뢰를 약간 찾으면서 그 강세로 갈 수가 있다. 더하기 이제 미국 국채나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도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 정반대에 있는 게 또 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떨어져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다 했는데 안 떨어진다. 네.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단기 국채 금리는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장기 국채 금리는 지금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바라보는 거예요. 단기 국채. 그러니까 한 달짜리는 그래 뭐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설마 한 달 만에 무슨 일이 생기겠겠지만 아무리 이렇게 단기 국채 금리를 내리고 기준금리 내리고 뭘 해도 그래도 미국 국채를 20년 동안 갖고 있는 건 못 믿겠다라는 게 생기면서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 달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미 한참을 다 넘어버렸기 때문에 추세는 이미 가고 있다. 거기서 그냥 봉합하는 과정만 있을 뿐 이 시스템을 다 그냥 뒤집어 엎고 다시 세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수준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달러 시대의 종말을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완전히 대체제라고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진짜 돈인 금에 대해서 수요가 지금 꺾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스테커스의 주기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좀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단기적으로도 살짝 좀 내려갈 만한 어떤 그런 요인들이 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오히려 경제 위기예요. 네. 이게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불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도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제 위기가 오면 금 가격이 좀 내려요. 왜냐면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금 가격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실물이 아니라 선물 시세거든요. 네. 선물은 보통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제 위기가 와서 자금 경색이 오면은 이제 마진 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선물 시세는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금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데 경제 위기는 대표적으로 디플레이션 위기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위기인 것도 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물 시세다 보니까 마진콜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있어서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했고 코로나 때도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죠. 뭐 고용 시장도 되게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는데 그거의 좀 근본적인 이유도 경기 침체 때문이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 수준을 넘어서 경제 위기로 진짜로 이게 좀 전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금 가격도 마이너스 20%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이게 국제 시세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환율이 2배 치솟기 때문에 국내 금값은 뭐 치솟으니까 저는 그래서 걱정 없이 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에다가 결국에 금 가격 자체를 또 곱해가지고 결국에 금 가격 결정되는 거니까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이래저래 나쁠 것은 없다. 네. 미국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뭐 달러 기반이니까 이제 뭐 금 가격 자체를 보겠지만 그래서 미국 달러 기준으로 금값이 떨어져도 환율이 오르면은 한국은 오히려 원화 가치는 더 그러니까 원화 가격은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까지 고려하면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이라는 거를? 금이라는 건 되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이에요. 원래는 보통 10년 사이클이다 보니까 1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지금은 그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를 이제 막 넘기 시작해가지고 대략 한 5년은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가 단기적으로 막 가격을 생각하면서 지금 좀 비싼가? 지금 싸니까 좀 살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금을 투자하는 타이밍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 전체 자산의 10%는 가격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담자. 네. 왜냐면 금을 안 담으면 뭐 할 건데 하면 결국에는 금을 안 담고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게 뻔할 거 아니에요. 그 포트폴리오 비중만큼. 네. 근데 지금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한 시기가 따로 없는데 이때 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10%도 안 갖고 있는 건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위험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그냥 가격 생각하지 말고 금을 담아놓자. 네. 그리고 나서 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금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김에 따라 뭐 그때는 뭐 가격도 좀 보고 뭐 다양한 내가 알고 있는 투자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금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 정도는 그냥 우선은 사놓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0% 정도는 어찌 보면 이렇게 최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맞죠. 뭐 그 이상을
사도 괜찮을 타이밍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지금 한 7배 얘기를 하는데 그 3월에 나오셨을 때도 지금도 비싸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벌써 한 20-30%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정말 뭐 2-3배 뭐 아니면 뭐 6-7배까지 올라간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딨냐.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 비중을 높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가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걱정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까요? 근데 시간이 만약에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근데 실제로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게 금이라는 가격 사이클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가요. 근데 이 사이클이 길면 길수록 상승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의 사이클이 생각보다 더 길어진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일이고 네. 뭐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10%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서 담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그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도 올리고 수익률도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사실 100%예요. 저는 100% 금과 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두가 저처럼 투자하는 게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2019년에 저는 금 투자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2020년에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금 가격이 20만 원이었어요. 정말 저렴했잖아요. 그러고 저는 매일 똑같이 금은 슈퍼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맨날 얘기를 했어요. 맨날. 진짜 매주 막 계속 실시간 방송도 매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매주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런 저의 생각과 이제 좀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계셔서 금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지금은 금거래소를 운영하지만 그때 막 공동구매 같은 형식으로 좀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투자자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한 2-3년만 지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금을 보유하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 금이란 자산이 10년 사이클이라서 이렇게 오를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횡보장도 있고 또 이렇게 조정도 그렇죠. 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횡보장이나 조정장이 오면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떠나서 되게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조규원이라는 저 사람 한 명의 말을 듣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 시기가 오면 조규원 한 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다 나쁘다고 그래. 다 나쁘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10% 정도만 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조기원 말 잘못 들어서 그냥 물렸지 뭐 그냥 보유하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 보유 비중이 막 40% 50% 막 심하면 100%까지 그렇죠. 가면은 10명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 정도를 담아놓고 투자의 확신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중을 올리는 게 좋아요. 저는 진짜 100%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0%를 담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100%를 담으면 금가격이 실제로 100배가 오르든 1000배가 오르든 손실 날 수도 있다. 맞아요. 실제로 이게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가격이 항상 오르지만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어찌 보면 신뢰와 신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10% 정도가 우선은 적절하고 조금 더 잡을 사람들은 가져본 다음에 생각해라. 네, 그렇게 맞아요.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는데 뭐 KRX도 있고 이제 실물금 사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뭐 유리하다고 보세요? 각 방법들마다 특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가장 추천드렸던 건 KRX 금시장이거든요. 네. 제가 아마 지난번 방송에 나왔을 때도 KRX 금시장을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대부분 저는 방송 나가면은 어떤 방법 하면 KRX 금시장 이렇게 제일 추천드리는데 뭐 편하잖아요. 네, 편하고 수수료도 없고. 싸고 세금도 없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ETF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영상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몰리는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 광산도 없거든요. 네. 상업하는 광산이 없어요. 그럼 금 채굴도 안 돼? 삼면은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어서 금을 해외에서 유통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럼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공급이 딸리니까 막 프리미엄이 붙어요. 막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막 종로에 나가 보시면은 원래 금 가격보다 거의 10% 비싼 가격을 줘야지만 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0%를 내고도 금을 사는 게 낫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장기로 그냥 보유할 거라면 그 정도 내고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효율면만 딱 두고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금 가격이 똑같아요. 네. 근데 프리미엄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공급이 채워지니까. 그러면 나는
나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뭐 6% 10% 이 정도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ETF 같은 거를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런 프리미엄을 주고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맞춰져요. 그런 프리미엄이 쭉 내려오니까 그때 ETF를 매도하고 실물로 넘어가셔도 충분하다. ETF 매도하고 KRX로 가셔도 되고요. KRX가 이 김치 프리미엄을 다 반영을 해요. 네, 반영하죠. 국내 금 가격이에요. 네, 맞아요. KRX는 이제 사람들이 그 KRX에 투자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실제 실물 금을 사다가 한국 예탁원에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KRX도 웃돈을 주고 사서 넣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KRX 시세도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실물금을 사는 거나 KRX나 어차피 그 김치 프리미엄에 뭐 타격 받는 건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실물이 조금 더 프리미엄 더 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나요? 비슷해요? 실물이 맞아요. 조금은 더 줘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선물 투자를 하다가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안정화되면 KRX나 실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금 가격이 치솟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는 남들은 20% 수익 날 때 우리는 막 30% 40%씩 나는 거죠. 왜냐? 프리미엄을 우리는 그때는 받고 팔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김치 프리미엄 영향이 좀 적은 ETF 쪽에 가 있는 게 차라리 낫다. 네. 금 중고로 사는 경우들도 요즘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금 중고 산다는 것 자체가 워낙 금액도 크지만 뭐 어떤 신뢰도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금을 중고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을 실물로 살 때 부가세도 내야 돼. 그 다음에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도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고 마켓 같은 데서 우리 이거 적절한 그냥 중고 마켓에서 서로 개인끼리 거래하면 부가세가 없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만 있는 건데 이거 우리 중간에서 거래하자. 이 중간 거래 가격에서 거래하자 하면은 중고 시장에서는 살 때 팔 때 그 뭐 부가세도 없지 가격 차이도 없지 하니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도 중고 거래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곤 하는데 이제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일반적인 중고 마켓 같은 데서는 얘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통 그러니까 금을 실물로 사면 그 사람들이 막 한두 달 있다 팔질 않아요. 적어도 막 4, 5년 뒤에 팔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내가 가짜를 샀는지 진짜를 샀는지를 4, 5년 뒤에 알게 되니까 그 4, 5년 전에 뭐 판매자를 찾기에는 좀 많이 늦었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에 이제 금 팔러 오신 분이 이만큼 뭉텅이를 가져왔는데 이 중에 절반이 가짜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막 그 중에 어머님 폐물도 있고 막 한데 어머니도 속아서 사신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 옛날에 뭐 그때 뭐 완전 옛날에는 막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중고 거래는 다 좋은데 이제 그런 가짜금이라던가 뭐 순도나 중량이 좀 미달나는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이 알기가 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종로에 이제 감정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감정비도 한 1,000원이면 되고 감정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감정원에 가서 감정 한번 받아보고 거래하시는 게 좋고 이게 금은방하고 감정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감정원은 진짜 딱 감정만 해요. 네. 네, 딱 감정만 해서 얘가 순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감정해 주는 그 데랑 감정원의 신뢰도는 확실한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곳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감정원을 가는 게 저는 좋다.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업체에서 중개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이걸 중개해 주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판매자는 이제 물건을 맡기면 저희가 다 감정하고 그다음 이상이 없으면 이제 매물로 올려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뭐 판매자한테 상해를 당할 일도 없고 네. 사기를 당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가짜금을 살 그런 위험도 없으니까 개인 간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감정원을 이용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방법을 하면은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구매하실 수 이게 있습니다. 금을 이게 1kg짜리를 이제 들고 다니는 것도 이게 지금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어 거래하려고 하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걸 진짜 뭐 현금으로 막 한다고 쳐도 막 몇 천만 원을 막 들고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차라리 업체를 이용하든지 하는 게 낫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불안하면 뭐 KRX를 하시면 어쨌든 뭐 이제 금융 투자처럼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 투자는 당연히 좋게 보시겠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가격에 사도?
그쵸.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금이라는 자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자산이 아니에요. 제가 쓴 책도 있지만 그 책 한 권 읽으면 사실 금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냥 0.1%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막 제 책에 잘 썼다가 아니라 그만큼 금이라는 자산이 이미 5,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도 있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그런 주식들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만 해도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의 다 적절한 가치 평가가 어떤 거냐, 얘네들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냐 사실 맞추기가 어렵죠. 근데 금은 그냥 하나의 자산이 5,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예, 단순하죠. 어찌 네, 보면 정말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네. 되게 이게 어렵다 생각해서 어려운 거고 막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본질은 단순한데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좀 더 많이 갈 거냐, 좀 더 적게 갈 거냐, 아니면 그 조정 시기가 지금 올 거냐, 조금 뒤에 올 거냐 이런 디테일을 볼 때 어려울 뿐이지 큰 그림을 보면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그 본질 한번 공부하시고 기노업으로 투자하기에는 가장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시중에 이 신용 화폐가 많이 풀렸냐 안 풀렸냐 이것만 판단해도 사실 뭐 맞출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뭐 네, 맞아요. 내일 오르냐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러면 금 사야겠다. 네. 돈이 좀 안 풀리네. 그러면은 뭐 조금 뭐 조심해야겠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사실은 맞는데 네. 그거 이제 기다리다가 딴 게 올라와 버리면 맞아요. 그때 이제 이거 팔아서 또 부랴부랴 막 가시고 그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것만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금 투자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규원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금 얘기들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뭐 금 사도 뭐 돈 안 돼 이런 얘기 했지만 요즘에는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 반대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사는 분들도 아 이러다가 내가 좀 약간 샀는데도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고점 신호라는 거 아까 RSI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단기적이든 뭐 중기적이든 약간 고점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좀 사고 나서 오르면 좋으니까. 사실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이 과열된 행태가 보여진다라는 게 그래도 좀 고점 신호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 얘기 많이 하면 고점인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그때가 좀 가격이 과열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막 금 못 구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 네, 좀 단기적으로 과열된 거는 맞다. 근데 그 과열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과연 과열의 끝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제가 올해 초에 2,600불에서 3,500불까지 쭉 올랐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한 3,300불, 3,200불 될 때 막 과열되면서 프리미엄 엄청 붙고 사람들이 금 뭐 이제 뭐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때가 고점 부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오르고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3,500불을 찍고 다시 떨어진 가격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과열됐기 때문에 좀 더 광기가 나타나서 좀 더 오르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좀 더가 얼마나 더 많이 오를 거냐가 첫 번째고 그걸 찍고 다시 조정이 오더라도 그게 지금 가격보다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기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사실은 월스트리트에서 그냥 수십억 주고 모셔가거든요. 수십억이 뭐야? 진짜 수백억 주고 모셔가요. 그 정도로 어려운 능력인데 우리가 이제 뭐 본업도 바쁘고 사실은 네. 막 이렇게 매일매일 막 금투자 막 이런 거 막 뭐 매일매일 차트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쓴다라는 건 저는 좀 필요 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비싼 거 같아도 못 사겠어라고 한다면 그냥 금액을 한 4등분이나 5등분을 해라. 그 다음에 그냥 적립식으로 사라.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차라리 좀 비쌀 때도 사고 좀 쌀 때도 사고 하다 보니까 그 평균 가격에 사게 되거든요. 마음이 제일 편해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에 이제 금 투자를 시작할 거라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소 한 대여섯 배 이상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차피 지금 사는 건 다 푼돈이다. 나중에 네. 뭐 5배 올라가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확하신 게 제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2019년 7월에 금을 샀거든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은을 샀는데 네. 아무튼 금이 오른다 생각해서 이제 은을 산 거예요. 그냥 금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때 이제 살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그널은 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금
금 가격이 조금 먼저 튀기 시작해가지고 좀 떨어지면 살까 어쩌면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서 막 종로 발품 팔고 막 해서 샀어요. 은을 사고 나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애초에 저는 2019년에 은을 사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게 뭐 7월엔 어땠고 5월엔 어땠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자 우리가 2030년쯤 됐어요. 진짜 금이 앞으로 이제 뭐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예측이 되는데 2030년쯤 돼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생각했을 때 내가 2025년 9월이 아니라 12월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2025년에 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기뻤을 거고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2025년 5월에 얼마였는지 7월에 얼마였는지 절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신다면 아니면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사실 가격은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원래가 금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돈이 생긴 거지 돈이 생긴 다음에 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돈으로 금을 살 수 있으면 사놓는 게 어쨌든 좋은 거죠. 네.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반대로 금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금융위기든 뭔가 이렇게 딱 터지면 선물 시장과 연동도 돼 있고 당장 팔아가지고 다른 거 막 메꾸고 해야 되니까 막 갑자기 급락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갑자기 막 금 떨어지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확 한번 급락 나왔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전략은 별론가요?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건 선물 시세고 실물은 그때 못 구해요. 실물은 별로 안 떨어져요. 이게 선물이 마진콜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지 실제로 그 실물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환율이 치솟아서 내가 막상 20% 떨어져서 내가 이제 금은방에 갔는데 우리나라 금값은 2배가 올라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미리 사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제위기 저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100%는 없잖아요. 네.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경제위기가 안 오면 나는 안 샀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계속 그럼 내년에 오겠지 하다가 2030년에 이미 7배 올라버린 순간에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는 어차피 경제위기 와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환율이 치솟으니까 금을 사놨다가 만약에 경제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 국내 금값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걸 팔아서 그때 이제 은은 반토막 나고 그래요. 물론 실물은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은 가격은 폭락하거든요. 안 그래도 저렴한 은이 더 저렴해져요. 그럼 더 비싸진 금을 팔아서 더 저렴해진 은을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차라리 경제위기를 이용할 거면 이렇게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지금 원래 제가 은이 제 포지션의 100%였어요. 저는 사실 은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뭐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이 얘기도 드릴 거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데 근데 제가 지금 금과 은의 비율이 7대 3으로 바뀌었어요. 은을 팔아서 금을 산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매입할 때마다 금만 계속 매입을 해서 7대 3이 된 건데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면 포트폴리오 배분이 금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비싸진 금을 팔아서 은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투자를 보면요, 이게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막 계속 우하향하고 막 횡보하고 막 이런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장이 뭐 당연히 뭐 7, 8배 올라가면 좋겠지만 갑자기 뭐 붕괴하거나 그러니까 과거에도 약간 다들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뭐 계속 뭐 횡보하고 하락했던 장도 있었을 거니까 그럴 때는 왜 그랬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거를 이제 지금은 대비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금이 되게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맨날 부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이 뭐 사놓고 그냥 냅두면 뭐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를 때는 막 20배 진짜 많이 오르면 막 1조 배도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금 가격이 오를 때 무섭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막 20년 내내 떨어져서 마이너스 70% 이런 일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이 오를 때 무섭게 오르고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는 그 우리의 통념이 사실은 잘못됐다. 그러면 금을 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냐? 경제위기 때도 내려. 그 다음에 그 오를 때 무섭게 오르고 떨어질 때 무섭게 네. 떨어져. 그럼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건 이 금융학적으로 안전자산인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폐학적으로 안전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위기에
위기의 상황에서 금이 빚을 발하기 때문인데 그 위기의 상황이 뭐냐면 경제학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일 때 금 가격이 빛난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위기가 왔다 하면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사실. 예, 위기가 오면은 화폐를 너무 많이 뿌려서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서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 와서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네.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위기는 인플레이션은 금이니까 위기는 금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위기는 이제 디플레이션형 위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리의 생각에 오차가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 바라볼 때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게 일종의 보험이라서 그래요. 보험. 예, 보험은 우리가 안 아프면 30년 내내 손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번 아프면. 예, 한번 세게 아프면 이제 이만큼 돈을 받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가 많이 위태위태해요. 그리고 특히 화폐는 거의 수명의 끝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종신보험 같은 건데 얘가 이제 숨을 헐떡헐떡 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보험금을 눈앞에 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를 때 무섭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화폐는 인간이랑 비슷하게 수명을 갖고 태어나요. 뭐 이 얘기를 진짜 좀 근본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아주 짧게만 하면 화폐는 탄생부터 애초에 갚을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화폐는 만들어질 때 누군가의 빚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빚은 꼭 이자를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화폐는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당연히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는 이제 화폐 시스템이 재편될 때 오른다고 했잖아요. 화폐가 어쨌든 수명의 끝에 온 거예요. 네. 네, 끝에 오면은 얘가 죽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 화폐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면 금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막 봉합을 했어요. 크게 다쳤는데 이렇게 막 봉합을 해요. 그러면 잠깐은 이제 그 다시 시간이 지났다가 오르기는 해요.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풀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풀었지만 막 금리를 이만큼 올린다던가 다양한 이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서 금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쓰면은 그러면 잠깐은 봉합이 되거든요. 근데 그 봉합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봉합을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가면 그렇게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1965년에 런던 골드풀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봉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잠깐 그 진통제를 놓는 것들이 네. 있는데 사실 그 카드를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보는 건 이제 더 이상 금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없다.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 가격이 다시 원래 가치로 재평가가 되면 그 뒤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도 어찌 보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으니 재평가 이상으로 과열되는 구간에서 하락하는 것뿐이지. 네. 지금은 재평가 자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더 세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굳이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금 얘기는 했는데 은도 어찌 보면 이제 대체제면서 같이 움직이는 상관계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은이 요즘에 상승이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은이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은이 왜 지금 각광을 받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사람들이 금 좋은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제가 옛날에 한 막 5년 전에만 얘기할 때만 해도 금 그거 무슨 뭐 구닥다리 뭐 그런 거 막 노란 돌덩이 아니냐. 워렌 버핏도 그 금 사지 말라 그래서 맨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확실히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금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비싸니까 못 사겠어. 네. 이러고 살짝 옆을 봤는데 은이 너무 싼 거예요. 금 1kg이 한 2억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은은 1kg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25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확실히 똑같은 1kg인데 은이 많이 싸니까 은은 좀 살만하겠다. 플러스 지난 5년 동안 이제 금이 오른 거랑 은이 오른 걸 비교하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원래는 이 금의 슈퍼사이클에서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은이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별로 안 올랐네? 그런 거 치고는 별로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만약에 지금부터 눈 딱 5년 동안 감고 눈 떴다. 그리고 이제 자산시장을 다시 펼쳐봤다라고 하면 가장 빛나는 자산이 뭘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은일 거라고 생각을
잘해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데이터로 하나 갈게요. 은이 얼마나 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금은비라는 지표거든요. 네. 이 금과 은은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마치 뭐 1,000원짜리 지폐랑 뭐 100원짜리 동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 하나면 100원짜리 동전 10개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금과 은의 비율이 이제 지난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1대 10에서 1대 15 정도를 늘 유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금은비가 1대 90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적정치랑 비교했을 때 은이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저평가가 된 거냐 아니면 예전만큼 은이 가치가 없어졌냐 이제 이 부분만 딱 정리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걸 빼고 그냥 금은비라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1970년대는 금은비가 30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1대 15랑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970년대 금이 26배 오를 때 은은 32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보다 은이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막 그렇다고 막 엄청 대단히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금은비가 이제 2000년대는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네. 평균치가.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은이 더 많이 저평가잖아요. 그럼 금이 곽강을 받으면 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은 가격도 이제 옛날 정도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다시 회귀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금 가격이 7배 오를 때 은 가격이 1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좀 더 많이 올랐다. 즉 금은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상승 사이클에서 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오르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금은비가 90이에요. 네. 1970년대보다도 2000년대보다도 금보다 더 많이 은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되니까 대략 적어도 금보다 2배 이상은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이 지금 한 7배 정도 남았다 그러면 대충 생각해도 은은 한 14배는 올라가야 이제 금은비가 맞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은비 하나만 봐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더 디테일한 숫자들을 얘기해주면 은이라는 자산이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 은이 너무 비싸서 구리로 많이 대체를 했는데 지금은 5G, AI, 전기차 이런 초고도화되고 첨단화된 그런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은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이 산업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수요가 이미 공급보다 높은 지가 거의 한 4년에서 5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급이 계속 딸려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막 상품 거래소들 보면은 은 재고가 계속 줄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산업 수요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은 비싸진다고 은을 안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기차 생산을 못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전체에서 어차피 은이 들어가는 게 50g밖에 안 돼요. 은 가격이 2배, 3배 오른다고 어차피 전기차 만드는 기업에서 은을 2배, 3배 비싸게 산다고 매출이 그렇게 크게 급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요. 그럼 산업 수요는 늘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유지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 수요가 붙잖아요. 그러면 은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은도 이제 고갈까지 2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은의 공급이 부족한데 은의 공급량도 떨어지고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산업 수요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계속 붙는다. 그러면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은이 진짜 얼마나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그 금은비가 근데 왜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 거꾸로? 그 부분 좋아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데이터로만 보면 은이 옛날보다 지금 가치가 없어진 거냐라고 판단을 할 때 그러면 뭐 이제 공급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생산량이 많아졌냐?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의 생산량, 은의 생산량 이 비율도 뭐 1대 10 정도 돼요. 매장량도 1대 10 정도 되고 네. 총량도 한 8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별로 안 달라졌고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 수요는 더 많아졌으니까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은의 가치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높다. 네. 근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옛날에는 태환화폐 시스템이어서 금을 돈으로 바라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불안화폐 시스템이잖아요. 금을 뭐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군가가 금을 돈으로 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이미 1970년에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화폐 시스템에서만 50년을 살았다 보니까 네. 사람들 인식에는 그냥 지금 시대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역사를 공부를 했을 뿐이지 그 시대를 살질 않았다 보니까 금이 돈이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무뎌졌어요. 네. 근데 금조차도 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은은 이제 중앙은행들에서도 안 모으거든요. 최근에 뭐 러시아가 은을 이제 외환보유고에 담는다는 말을 하긴 했어도 아직까지 금 정도만 좀 이제 중앙은행들에서 좀 담지 은은 아예 안 담아요. 그러면 은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건 물론 산업적 수요도 좋지만 5,000년 동안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였던 가치 때문에 1대 10 정도라는 가치를 부여해 준 건데 근데 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젠 거의 남지 않았다. 그래서 1대 90까지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금도 별로 안 쳐주는데 은이야말로 뭐 더 안 쳐주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이게 1대 15로 다시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되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르다라고 말하려면 옛날 사람들의 인식과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요즘 MZ 좀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수메르인 문자 맞아요. 기록 보셨죠? 네. 거기 인류 최초의 기록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실 고민하는 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그런 군중 심리에 휩쓸린다거나 특정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다. 즉 불안화폐 시스템의 끝에서는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불안화폐 시스템이 오래 지속되면 과거에도 불안화폐 시스템이었던 시기들 이제 로마 시대나 아니면 프랑스 제국 시대들을 보면은 불안화폐 시스템 때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금 그거 다 옛날 구닥다리다. 근데 불안화폐 시스템의 끝에 오고 이제 태안화폐 시스템이 되면 역시 금이 짱이다. 옛날에 종이화폐 쓰던 사람들 되게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불안화폐 시스템의 마지막쯤에 왔고 태안화폐 시스템으로 아직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 과도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금은 이제 조금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은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종이화폐가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금을 돈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 그러면 금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게 바라보면 은은 진짜 한순간에 올라간다. 그래서 역사가 사실 이것도 많이 증명을 해줬어서 저는 그래서 1대 92, 1대 15 뭐 물론 15가 안 되고 20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회귀한다고 한다면 금이 오른 것보다 2배가 아니라 어쩌면 3배, 4배 이상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생각은 계속 똑같은 건데 이게 그냥 믿음의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맞아요. 한번 금과 은을 믿는 시대가 되면 완전히 재평가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똑같은 논리로 지금 비트코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비트코인도 지금 벌써 1억 6천이 됐는데 이 비트코인과 금 경쟁 구도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아직 뭐 5천 년의 역사가 있는 금이 압도적으로 뭐 신뢰도가 있지만 비트코인도 똑같은 로직으로 똑같이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뭐 똑같이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비트코인과 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이전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수요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보면은 금이랑 비트코인이 딱히 상관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나스닥이랑 비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면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이렇게가 있을 때 뭐 금리 인하 정도는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둘 다 사실은 비트코인에 안 좋은 이슈예요. 그냥 그 본질을 생각하면 그래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그 가격 상관성은 나스닥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제 가격 흐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비트코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물론 이제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은 비트코인 시장이 초기 시장이고 이게 좀 더 이제 커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본질의 속성에 따라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한 5년 전까지는 그럴 듯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5년이 지난 지금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은보다 커요. 네. 네. 그러면 은은 금을 쫓아가잖아요. 시가총액이 절대 작지가 않아요. 은도. 근데 그 정도로 이미 시가총액이 그 정도로 커진 비트코인인데 아직도 나스닥을 쫓아간다라는 건 비트코인의 이제 속성이 나스닥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니다. 나중에 언젠간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번 금의 슈퍼사이클 안에 바뀔 거냐라는 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뭐 이번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비트코인 때문에 금 가격이 뭐
뭐 덜 올랐다라는 거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트코인도 어쨌든 금과 은 같은 그런 작동을 한다고 치더라도 금, 은이 있는데 굳이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금을 투자하는 마인드로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마인드가 주식을 투자할 때 마인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스닥과 상관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모든 이제 전 범지구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주식 대신 비트코인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인식이 범지구적으로 싹 갈아엎어지는 게 단 몇 년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사실은 비트코인이 금의 수요를 뺏어올 수는 없겠죠. 하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 투자랑 이게 뭐 비슷하다고 해석을 하는 것 뿐이지 움직임 자체는 그 주식 이런 거 나는 이거 불안해 하는 분들이 금을 가는 건데 네. 비트코인은 뭐 그냥 같이 가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어떤 사이클 안에는 금, 은과 동일한 정도, 그 정도의 신뢰로 그 정도의 마인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갈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한 번만 더 할게요. 진짜 100만에 하나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달러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가 미국의 그 금 보유량이 이제 8,133톤이잖아요. 그거의 장부상 가치가 42.2달러거든요. 이거를 이 금 장부상 가치를 재평가하는 카드가 하나 남아있긴 해요. 실제로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했고 지금 네덜란드나 이제 몇몇 국가들은 이미 재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최후의 카드고 웬만하면 미국이 그런 재평가 카드를 안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여기 하나 더 얹어서 화폐 시스템이 갈아엎어질 때 미국은 죽었다 깨나도 근본 이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를 보면 그때 미국이 전 세계 금의 거의 70%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 화폐 시스템 뭐 할 거냐라고 할 때 케인즈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경제학자였던 케인즈는 방코르라는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뭐 금도 일부 담고 뭐 원자재들 이런 것들 여러 개 바스켓으로 담아가지고 그렇게 통화 시스템을 꾸리면 진짜 안정적일 것 같다. 이게 진짜 엄청 획기적인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선 내가 금이 전 제일 세계에서 많은데. 가장 많은데 굳이? 하면서 그냥 바로 까버렸어요. 헨리 키신저가. 네. 그리고 이제 근본 이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미국이 전 세계 근본이랑 1위는 맞아요. 근데 압도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근본 이제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칠 때 미국은 그렇게 매력적인 이득을 얻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지금 화폐 전쟁이라고 본다면 내가 3을 얻는 것보다 상대가 5를 얻는 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1을 손해보고 제가 3을 손해보게 하는 네. 게 더 이득인 거잖아요. 전쟁이란 건. 그런 것처럼 이 금 가격을 재평가해서 근본이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전쟁 자체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안 쓴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암호화폐 쪽을 많이 밀어붙이거든요. 자 그러면 암호화폐랑 지금 금이 싸우는 구도가 됐어요. 사실 네. 이 화폐 전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금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아 이거 비트코인이 이게 만약에 진짜 막 미국이 진짜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다음 화폐 시스템의 중심이 돼버리면 금 투자자들은 싹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재밌는 일은 1970년대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미국이 금 못 줘 배제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애들이 모여가지고 야 금보이자로 돌아가자 막 했어요. 근데 미국이 아 금보이자로 돌아가면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아, 내가 썩 그렇게 엄청난 패권 파워를 자랑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리자 해서 이제 세계 원유를 독점한 다음에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는 걸 제안했거든요. 그리고 이 결국에 이 원유랑 금이랑 붙었는데 1978년 이제 원유가 결국에 이겼어요. 그래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정착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결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은 진짜 크게 폭등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금 가격도 26배가 폭등했다는 거죠. 결국에 패자는 누구였냐면 금도 아니고 석유도 아니고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채권 들고 있는 사람만 패자였어요. 결국 지금 금과 비트코인이 싸운다라는 건 그러면 진짜 이 화폐 전쟁이 완전 본격화된다라는 뜻이니까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정말 피날레에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금
금과 비트코인이 싸워서 비트코인이 이겨도 사실은 금 가격 많이 오르니까 우리는 이 현상 자체를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둘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어차피 같이 올라가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비트코인이 진짜 그렇게 되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금본위제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미국인이거나 미국 기업이거나 미국 정부 자체가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해서 비트코인 본위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쵸. 더 이상 금을 신경 쓰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그 담보 자산을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냐. 비트코인을 만약에 담보화폐로 쓴다고 해도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까지 많은 압도적인 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꽤나 많이 골고루 좀 뿌려져 있거든요. 약간 몇몇 국가에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금으로 가기도 사실은 애매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꼭 무조건 비트코인 본위제로 간다라는 게 미국이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애매한 부분이 있다가 첫 번째고 일단 두 번째 그래도 뭐 가겠다.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가겠다라고 밀어붙인다고 쳤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과거처럼 압도적이냐예요. 물론 군사력 뭐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도 뭐 이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할 만큼 군사력 뛰어난 거 맞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 정말 이렇게 압도적이진 않거든요. 사실 중국도 많이 따라왔고 네. 이미 PPP 기준으로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서기도 했고 그다음에 중국뿐만 아니라 요즘은 브릭스가 되게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 브릭스가 2024년에 정예원국 6개가 늘어났고 2025년에 파트너국가 10개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물론 뭐 경제력 수준은 좀 개발도상국인 국가들도 많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땅을 보면 지구 절반이 거의 얘네 땅이에요. 네. 지구 인구의 거의 또 절반이 얘네 네. 인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물론 뭐 얘네들이 다 뭐 하나로 합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냥 그 협의체의 크기로 볼 때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요즘 최근에 그 미국이 그 브라질이랑 인도의 그 관세를 크게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 긴급 브릭스 정상회담을 열었어요. 네. 원래 정상회담이 딱 정해진 날짜에만 하는데 거의 뭐 최초로 이제 긴급으로 딱 열어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브릭스를 되게 무시하고 그 다음에 브릭스가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가장 큰 게 그 얘네들의 이념도 다르고 좀 이권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사이에서 뭐 예를 들면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가 좀 그렇죠, 자주 싸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서로 가는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정말 압도적인 적 하나가 있으면 합쳐져요. 그게 미국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진짜 뭐 미친 사람이라고 부릴 수 있는 트럼프.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합쳐진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이 브릭스가 이렇게 많이 확장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과연 미국이 그냥 원하는 대로 무작정 밀고 간다고 해서 과연 그게 예전만큼 쉽게 될 거냐? 저는 이기더라도 꽤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브릭스가 원하는 건 자기네들이 패권을 갖는 자가 아니라 다극 체제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목표라면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게 예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나 1970년대랑은 좀 다른 것 같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실 미국의 경쟁자 자체가 아예 없는 수준이니까 맞습니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다 말씀하신 브릭스 대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 이래저래 금이 뭐 이기든 비트코인이 이기든 이 얘기가 아니라 둘이 다 그냥 좋아지는. 네.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신용 사회 붕괴, 뭐 이렇게 화폐 그냥 기존 종이 화폐의 붕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쉽겠네요. 네, 그게 제일 깔끔한 설명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은, 금 뭐 다 올라가는. 네. 어찌 보면 이제 가장 그게 제일 단순화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비트코인 조금 담으실 생각 없어요? 왜냐면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가 버리면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비트코인이 좋을 확률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확률의 싸움인데 저는 차라리 그냥 약간 보수적인 거죠. 예, 보수적인 건데 5,000년 동안 역사성이 증명을 했고 뭐 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적게 오르더라도 그냥 확실한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금을 가지고 있는 게 포인트라서 그래서 저는 금을 가지고 있고 이 외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시기들이 왔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네. 화폐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특정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때 살아남는 자산이 뭔가 하면 금이랑 은
말고는 주식 시장 중에서는 에너지 기업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기업들 그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네. 부동산은 근데 부동산은 좀 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부동산은 그 국가의 정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던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곳은 되게 안 좋고 어떤 곳은 되게 좋았다. 되게 안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바이마르 공화국이거든요. 네. 그때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난 뒤에 이제 금 1온스짜리 동전 10개를 가져가면 최고 상업지구의 건물 하나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엔 국가의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이제 뭐 부동산은 각기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저도 웬만하면 좀 포트폴리오를 약간은 분산하고 싶거든요. 괜찮은 것들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만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 사고 나중에 생각하자. 네, 금 사고 생각하자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은을 새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금 10%라면은 금 해서 5대 5, 그러니까 5%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은만 사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나요? 은만 사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은만 살려면 기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나는 금이 상승할 거라는 100%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은은 금보다 좀 더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약간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데 은이 일가견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승의 그 마지막 부분 가면은 그 포텐셜이 어마어마한데 대신 문제가 뭐냐면 금은 그 고점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도 1년, 길면 3년까지도 가요. 근데 은은 막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이면은 고점 찍고 막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투자가 가능해야 되고 여기에 얹어서 그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나를 막 잡고 흔들어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은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포트폴리오 10%를 금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투자의 확신도가 늘음에 따라 은을 조금씩 늘려서 그냥 금과 은 포트폴리오 자체를 조금씩 늘려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내가 금이 하나도 없다. 금만 10% 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투자의 확신이 생겼다. 그러면은 은을 추가로 담으면서 금과 은을 7대3 정도로 유지하는 게 낫다. 만약에 여기서 투자의 확신도가 진짜 확신 100%다. 그러면은 뭐 그 확신만큼 은을 좀 더 추가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 진짜 금, 진짜 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새로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인류의 돈이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돈들이 뭐 달러도 있고 뭐 다른 나라들의 돈들도 있는 것뿐이지 본질로 돌아가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인류의 가치 저장은 다 이 실물 금과 은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가 조만간 올 수도 있다. 네.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네. 꼭 전 재산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좀 저도 충분히 좀 공감이 되고 이것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 모시고 금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